오렌지족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돈 있는 그런 부유층 자녀들이 패거리를 형성하면서, 그것처럼 이 당시 신라에도 이런 금수저들을 중심으로 사조직들이 유행을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 보신 지소태우의 여러 모습은 굉장히 물러나고 어떻게 보면은 남성처럼 권력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지소태우는 자기의 내연남이었던 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임명하고 이 미래를 내다본 그런 지소태우의 희한인지 아니면은 내연남 이사부에게 주고 싶은 그런 파격적인 선물이었는지는, 여기서도 이사부가 등장합니다. 지소태우와 이사부의 관계가 결코 깨끗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신라 역사에는 적잖이 긍정적인 역할. 무슨 개벽다와 같은 소리야, 끊어! 아마 지난 시간부터 진흥왕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꽤 실망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지소태우와 이 지소태우의 남자 이야기만 도배되고 마치 지소태우의 힘으로 진흥왕이 즉위한 것처럼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7살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시작한 지소는 실질적인 신라의 국왕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소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이 당시 신라는 명망 있는 귀족 출신 남녀들이 자기 밑에 젊은 남자들을 거느리는 사조직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오렌지족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돈 있는 그런 부유층 자녀들이 패거리를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거는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그랬겠지만 또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건전한 모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 신라에도 이런 금수저들을 중심으로 여러 남자들이 모이는 이런 사조직들이 유행을 했다는 건데, 이 중에는 좀 나쁜 조직도 있었을 거고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도 있었겠지만 또 건전한 모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소태우는 이런 유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걸 아예 공적인 국가 조직으로 끌어올려서 여기서 인재를 양성할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젊은이들의 사교 문화를 국가의 미래 발전 방안으로 확대하는 거죠. 지금까지 보신 지소태우의 여러 모습은 굉장히 물러나고 어떻게 보면은 남성처럼 권력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진취적인 사고를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원화 그리고 선화입니다. 이 당시 신라에서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원화 또 선화란 제도를 두었는데요. 원어는 한 여자 밑에 수많은 낭도들을 두는 거죠. 낭도라면 전부 남자들인데 지금의 학생 내지는 사관 생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뽑자는 거죠. 선화도 이와 비슷한데 이 선화는 남자입니다. 한 남자 밑에 수많은 낭도들을 두는 거죠. 그런데 초대 선화가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옥진의 아버지 위화랑, 이 사람의 이름을 따 훗날 이 선화는 화랑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 원화는 바로 준정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때가 이 다음인 진흥왕 때인데, 당시 그 진흥왕의 어머니였던 지소태우가 남모를 굉장히 총애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원화였던 준정을 몰아내고 이 남모를 원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질투가 난 준정이 어느 날 둘이 만나서 이 남모에게 술을 잔뜩 먹인 뒤 강에 빠뜨려 익사시켜버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남모 밑에 있던 낭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결국 모든 사실이 발각돼 준정 역시 처형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원화제도는 폐지되고 여기 있던 낭도들이 전부 선화 밑으로 들어가 이후 화랑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청년들을 모아 문과 무를 가르치고 건전한 교제를 통해 인성을 함양했던 조직 화랑. 지금도 육군 사관학교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작은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고, 또 이것이 신라 하대로 가면서는 온갖 부정부패를 양산하면서 그 화랑의 의미가 퇴색돼 갔지만, 삼국 통일을 이끈 주역으로서 신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흥왕이 즉위하고 이듬해 3월, 지소태우는 자기의 내연남이었던 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임명하고 중앙 또 지방의 모든 군대에 관한 업무 전체를 위임합니다. 이건 당시 신라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조치였는데요. 이 당시 신라는 모든 것을 화백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즉 국가의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인 군대 역시
이런 화백회의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지소태우의 이 조치를 통해 병부는 화백회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병부령 스스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병부령은 왕의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왕권 강화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병부는 이전 버풍왕 4년에 이미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병부 자체만 설치됐고요. 이를 리드할 병부령은 존재하지 않았죠. 즉 행정적인 편의만 꾀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던 겁니다. 병부령에게 엄청난 권한을 준 것이 이 미래를 내다본 그런 지소태우의 해안인지 아니면은 내연남 이사부에게 주고 싶은 그런 파격적인 선물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는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병부령 위에는 화백회의가 아닌 국왕밖에 없었습니다. 즉 국왕은 병부를 통해 군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삼국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시기에 신라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삼국 통일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기폭제가 됐던 겁니다. 버풍왕 때 2차돈의 순교로 공인된 불교, 지소태우는 불교를 더더욱 진흥시킵니다. 단지 버풍왕 때 공인을 넘어서 이제 지소태우의 이런 조치를 통해 신라는 서서히 불교의 나라가 되어가는데요. 지금 나오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 버풍왕 이후에 신라의 왕실 자체가 얼마나 불교화 되어가고 있는지 또 불교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지소태우가 실시한 불교 진흥책을 볼게요. 544년 2월 그러니까 진흥왕 5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흥륜사를 준공하고요. 544년 3월 바로 흥륜사 준공 직후죠. 이때는 출가해서 누구나 승려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듭니다. 이것이 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서 불교를 인정하고 불교를 적극 장려할 때 누구나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머리를 깎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조선 초기에는 불교를 굉장히 나라에서 억제했었죠. 억불 정책을 썼는데 조선 태종 때 도첩제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만 승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무나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고 스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고 또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서야 승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반대되는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549년에는 중국 남조의 양나라 박덕이란 승려를 통해서 부처 사리를 수입하고요. 한참 세월이 흘렀죠. 565년 9월에는 진나라에 아마 이때는 이제 지소태우가 아니라 아마 진흥왕이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하던 그런 시기였을 텐데요. 남조의 양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진나라에 유사 또 명관 이 승려들이 신라에 들어오고요. 이때 불경 1700여 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듬해인 566년에는 지원사, 실제사, 황룡사 이런 국가 주관의 사찰들이 계속
준공됩니다. 특히 황룡사 하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원래는 궁을 하나 지으려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궁을 지으려고 그 당시에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뭐 용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것은 궁궐을 짓는 게 아니라 절을 지으라는 뜻이구나 하고선 그 자리에 절을 지었는데 이것이 황룡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교를 진흥시키는 어머니 밑에서 지내다 보니까 뭐 아들과 며느리도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됩니다. 진흥왕은 평생을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다가 만년에는 법운이란 법명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머리를 깎고 또 가사를 입고 아예 승려가 된 거죠. 그렇게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왕비였던 이 사도부인 역시 승려가 되어서 말년에 영흥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역사서 편찬입니다. 여기서도 이사부가 등장합니다. 뭐 지소태오와 이사부의 관계가 결코 깨끗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신라 역사에는 적잖이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간다 생각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뭐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그런 책을 쓰고요. 더 나아가면은 자신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우리나라가 강성해졌다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545년 이사부는 국사편찬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소가 거칠구에게 명해서 나라의 선비들을 모아 신라의 역사를 편찬하게 합니다. 바로 국사라는 책이었죠. 국사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그런 보통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신라의 역사를 말하는 이런 고유 명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하지 않아서 아쉽지만 뭐 고구려의 위기 그리고 또 백제 서기라는 책이 있었죠.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그런 삼국도 신라의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비록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죠.